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이름난 고을, 떵떵거리며 살던 김진사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이 요망한 것,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못할까. 서슬퍼런 호통 소리와 함께 중년의 여인이 차가운 눈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으로 20년을 넘게 살아온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집올 때만 해도 이 집은 기울어가던 가세에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지요. 박씨 부인은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팔고 밤잠을 줄여가며 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농사일까지 도와가며 김진사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고 기와 집 수십 채를 거느린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이 찾아오자 남편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욕심과 변덕이 싹 텄습니다. 그는 젊고 간드러진 목소리의 첩을 집안에 들였고 그때부터 박씨 부인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첩에 간교한 새치현은 매일같이 김진사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대감님, 저 본처의 눈빛을 보셔요. 대감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저렇게 도끼를 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 여편네가 집에 있으면 조만간 큰 화가 닥칠 거예요. 결국 첩의 꿰매 완전히 넘어간 김진사는 자신의 조강지처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바닥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녀의 뒤를 따라 해진 호치불 한 채와 때 묻은 단보찜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20년 공덕으로 받은 퇴직금의 전부였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첩에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님, 이제야 집안 공기가 맑아지네요. 저런 복 없는 여편네는 진작에 내쫓았어야지요. 김진사는 한술 더 떠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가래침을 되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너와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자비는 베풀어 주마. 내가 그동안 몰래 숨겨둔 쌈짓돈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 은가락지와 전대를 내놓는다면 저기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버려진 땅이라도 내 명의로 떼어줄 터이니 거기 가서 돼지든 살든 마음대로 하거라.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진사가 말한 그 땅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똥밭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온갖 오물과 인분이 수십 년간 모여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곳. 여름이면 구더기가 들끓어 사람의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겨울이면 지독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괴롭히는 그 버려진 땅을 제 아내였던 사람에게 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이고, 김진사 저 사람 정말 무섭네. 저 땅을 돈 받고 팔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까. 그러게나 말이야. 저 땅은 농사는커녕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자라는 죽은 땅인데 거기서 뭘 하라고.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들고 먼 고을로 떠나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피눈물을 닦으며 시집올 때 어머니가 주셨던 은가락지와 10수년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은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대감께서 방금 하신 말씀. 여기 모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었으니 절대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이 미련한 여편네가 결국 제 무덤을 파는구나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아치웠으니 본인에게는 남는 장사였던 셈이지요. 박 씨 부인은 9살 난 아들 길동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길동이는 무서운 듯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 무서운 똥밭으로 정말 가는 거예요? 박 씨 부인은 아들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웠습니다. 그래, 길동아. 남들이 더럽다고 코를 막고 도망치는 저 땅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란다.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야.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저 흙은 기억해 줄 거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나 손에 쥔 것이라곤 오직 똥밭뿐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전 재산을 털어 그 땅을 산 박 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과연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악취와 멸시만이 가득하던 그 땅에서 어떻게 전설적인 기적이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9살 길동이의 가냘픈 손을 쥔 채 마을의 가장 낮은 곳, 인간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산비탈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집신 바닥에는 질척이는 오물이 달라붙어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그녀의 해진 저고리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얼리는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코끝을 마비시킬 듯 몰려오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차마 땅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참혹한 몰골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요강을 비우고 병들어 죽은 가축을 내다 버리며 온갖 쓰레기와 인분이 수십 년간 층층이 쌓여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오물 구덩이였지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물이 썩으며 내뿜는 메탄가스 때문에 땅 위로는 희뿌연 수증기가 기분 나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조차 먹을 것이 없다며 고개를 돌리는 그곳이 이제 그녀와 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너무 심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요. 우리 정말 여기서 자야 해요? 그냥 대감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안 될까요?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어머니. 길동이가 코를 소매로 틀어막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자란 아이에게 이 오물밭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박 씨 부인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아들의 작은 어깨를 부서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길동아, 똑똑히 보거라. 이 어미의 눈을 똑똑히 봐. 남들이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는 이 냄새가 사실은 이 땅이 살아있어 내뿜는 거친 숨소리란다. 죽은 땅은 냄새조차 나지 않는 법이야. 이 썩어가는 것들이 모두 흙의 밥이 되고 결국 우리를 먹여 살려줄 황금보다 귀한 보물이 될 거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저들이 정말로 우리가 진 줄 알 것 아니냐.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잠시 더 큰 승리를 위해 이곳으로 마실을 나온 것뿐이야. 박 씨 부인은 아들을 폐가 한 구석 바람이 들이치는 툇마루에 앉혀두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클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안방마님 소리를 듣던 그녀의 무릎이 오물 속에 푹 박혔습니다. 그녀는 나탄 자루와 맨손으로 그 질척이는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시커먼 흙이 파고들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베어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코를 막은 채 그 기괴한 광경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저 여편네가 결국 미쳤지. 아무리 도끼가 올랐어도 그렇지. 그 귀한 은가락지를 주고 산 게 고작. 저 똥구덩이라니 조상님이 통곡할 노릇이네. 저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수습한다나? 김 진사가 정말 독하긴 독해. 제 자식을 낳아준 조강지처를 저런 지옥에 밀어넣다니. 저기서 하룻밤만 자도 지독한 병이 나서 죽어 나갈 텐데. 내기할까? 사흘도 못 가서 애 데리고 대문 앞에서 빌고 있을걸. 아니, 어쩌면 내일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될지도 몰라. 사람들의 비릿한 조롱은 차가운 칼바람을 타고 박씨 부인의 귓가를 사정없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축축하고도 기이하게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만물이 썩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열디려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은 남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양분을 머금어 주체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땅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보따리 깊숙이 숨겨주셨던 낡은 농서의 한 구절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썩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가장 비천한 오물이 삭고 사가 흙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초의 뿌리를 키워내는 위대한 힘이 된다. 박씨 부인은 깨진 손톱 사이로 시뻘건 피가 배어나와 검은 흙과 뒤섞이는 줄도 모르고 땅을 뒤엎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골라내고 썩은 짐승의 뼈를 치우고 거친 흙을 부드럽게 일구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달빛이 그 황량한 똥밭을 비추었습니다. 하얀 달빛 아래서 시커멓게 빛나는 땅은 마치 거대한 용이 잠자고 있는 등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공포스러우면서도 장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진사의 비겁한 얼굴과 자신을 보며 비웃던 첩에 간드러진 눈매를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오물 구덩이에 던졌으니 나는 이 오물을 금으로 바꾸어 당신들 앞에 서겠소. 내 아들 길동이가 다시는 누군가의 발밑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겠소. 내가 죽어 흙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반드시 기적을 꽃피울 것이요. 하늘이시여, 저를 굽어 살피소서. 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에 장터 뒤편에서 몰래 만난 늙은 신만이에게서 산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 질긴 생명력을 지닌 산삼의 씨앗들이었습니다. 남들은 곡식을 심어도 도끼에 타 죽을 땅이라며 침을 뱉었지만 박씨 부인은 이 지독한 걸음밭이야말로 인삼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쓰러져가는 초가집 툇마루에서 새우잠을 자는 길동이를 바라보며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그녀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지독한 똥내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고을 사또의 호령보다 더 위엄있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똥밭에서 정말로 황금보다 귀한 인삼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예언대로 박씨 부인은 그저 도끼의 어린 미친 여인으로 이 추운 겨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를 넘어 짓밟힌 운명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박씨 부인이 그 지독한 똥밭에 첫 삽을 뜬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을 오가는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며 미친년이 땅에 홀렸다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하지만 박씨 부인에게는 그들의 비릿한 조롱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길동이의 힘없는 기침 소리와 자신의 마른 손바닥 안에서 생기를 잃어가는 인삼 씨앗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이제 흙이 빨간색이 됐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올게요. 9살 길동이가 흙투성이가 된 저고리 소매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10손가락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손톱은 흙을 파헤치느라 다 닳아 문드러졌고 그 위에 돋아난 생살은 거친 돌부리에 찍혀 진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그러나 부드럽게 밀어내며 다시 부러진 삽자루를 쥐었습니다. 길동아, 저 언덕 위 기와집을 보거라. 저 높은 담장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느냐? 내 아버지가 첩과 함께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우리를 비웃는 소리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 소리는 평생 너를 따라다니며 내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 어미는 죽어도 이 똥밭에서 죽고 살아도 이 흙 위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을 저 흙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게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인시에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면 그녀는 똥밭으로 나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겉흙을 곡괭이로 내리치면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오물층 깊숙한 곳의 비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을의 모든 인분과 낙엽, 동물의 사체가 켜켜이 쌓여 썩으며 내뿜는 메탄가스와 지열이 땅속을 화로처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열기야. 남들은 더럽다고 침을 뱉는 이 오물이 인삼에게는 최고의 이불이 되어주겠구나. 박씨 부인은 온몸에 오물 냄새가 배어 살갗을 아무리 씻어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냇가에서 그녀를 만나면 어우, 어디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 하며 대놓고 코를 막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직접 긁어온 부엽토와 똥밭에 시커먼 흙을 자신만의 비율로 섞어 황금 거름을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고 온기가 가득한 자리를 골라 신만이에게 전 재산을 털어 산 인삼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은 내가 받은 억울한 한을 위해 심고 한 알은 내 자식 길동이의 구말리 같은 앞날을 위해 심는다. 하늘이시여 무심치 않으시다면 이 천대받는 똥밭에서 반드시 세상이 놀랄 보물을 키워내 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도 그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삼은 햇볕에 극히 취약한 식물입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갈대와 수수대를 베어왔습니다. 그것을 엮어밭 전체에 일일이 차양을 씌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묘한 광경을 보며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다시 한바탕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이보게들, 저기 좀 보라고. 똥밭에다가 무슨 비단 대궐을 짓나 보네. 갈대로 지붕까지 씌워주는 정성이라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저러다 봄바람 한 번 크게 불면 다 날아갈 것을. 김진사의 첩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하인들을 시켜 박씨 부인의 밭 근처에 더러운 쓰레기를 보란듯이 던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밤중에 사람을 보내 박씨 부인이 공들여 세운 갈대 차양을 무너뜨리고 밭을 짓밟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쑥대밭이 된 현장을 보며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를 골라내고 무너진 지지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침묵과 도끼는 오히려 첩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겨우내 지독한 악취만 풍기며 마을의 애물단지였던 똥밭에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논밭에는 이제 겨우 연약한 파란 싹이 돋아나고 있을 무렵인데 박씨 부인의 똥밭에서는 어른 손바닥만 한 짙은 초록색 잎들이 무서운 기세로 땅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보통 인삼은 자라는데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그 초기 성장은 매우 더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똥밭의 인삼들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농축된 오물의 영양분과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지열을 먹고 자란 덕분인지 하룻밤 사이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줄기는 웬만한 나무만큼이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싹이 났어요.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요. 길동이의 환호성에 박씨 부인은 쥐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리고 달려왔습니다. 검붉은 오물 구덩이를 뚫고 올라온 생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인 푸른 싹들. 그것은 마치 박씨 부인의 꺾이지 않는 영혼이 땅 밖으로 분출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그 어린 싹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멸시와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소식은 곧바로 담장을 넘어 김진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발이 없어도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뭐라, 그 저주받은 똥밭에서 인삼이 자란다고? 그것도 산삼보다 더 크고 싱싱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똥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박씨 부인의 밭은 다른 황무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생기 없는 갈색 대지 위에서 오직 그곳만이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듯 싱싱한 초록빛 대궐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탐욕의 눈이 먼 김진사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것 보게나. 내 땅에서 저런 보물이 자라다니. 이건 분명 우리 조상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로다. 저 요망한 여편네가 내 땅을 가로채 보물을 독식하려 했구나. 여봐라, 당장 관가에 알리고 저 밭을 봉쇄하도록 해라.
박 씨 부인이 피눈물과 목숨을 바꿔 일군 기적 위로 다시 한번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박 씨 부인은 단순히 가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은 전 남편의 파렴치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소중한 인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 씨 부인이 일군 똥밭에 푸른 인삼잎이 바다처럼 일렁이자 고을 전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똥밭에서 황금이 자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를 타고 고을 끝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식은 결국 김진사의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대감, 지금 방 안에서 잣죽이나 드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 내쫓긴 여편네가 똥밭에서 산삼보다 귀한 인삼을 수천 뿌리나 키워냈다지 뭡니까? 그게 다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 대감님 땅 아니었냐고요. 당장 가서 뺏어오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첩의 날카롭고 간드러진 목소리에 김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최근 도박과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던 차였지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그에게 아내였던 박 씨의 성공 소식은 질투를 넘어선 구원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당장 몽둥이를 든 하인 수십 명을 대동하고 박 씨 부인의 똥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게 아무도 없느냐? 이 요망한 여편네야. 당장 기어나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김진사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에 마당에서 흘장난을 하던 어린 길동이는 겁에 질려 박 씨 부인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호미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흙먼지와 땀방울이 뒤섞인 얼굴로 전 남편 김진사를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 천하고 냄새나는 곳까지 귀하신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호통치시던 분이 아니었소. 남남이라니 이 땅이 누구의 땅이더냐?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 밑자락이 아니더냐? 내가 감히 내 땅을 헐값에 가로채 보물을 독식하려 하다니. 이건 명백한 절도이자 사기다. 고을 사람들아. 이것 좀 보게. 이 여편네가 나를 속이고 이 귀한 밭을 뺏어간 것이야. 김진사는 적반하장으로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인삼들을 모조리 뽑아 내 집 창고로 옮겨라. 그리고 이 여편네와 저의 놈을 당장 이 땅에서 끌어내라. 저 땅은 오늘부로 내가 다시 환수하겠다. 하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뛰어들려던 찰나 박 씨 부인이 낯을 꼿꼿이 세우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밭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멈추시오. 한 발짝이라도 밭을 밟는 자는 내 오늘 목숨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소. 대감. 이 종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시오. 박 씨 부인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지만 정갈하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직접 지장까지 찍어주었던 땅 매매 문서였습니다. 여기 적힌 글귀를 직접 읽어보시겠소. 산 아래 버려진 똥밭 길채를 박 씨에게 영구히 넘기며 이후 이 땅에서 나는 그 무엇도 김 씨 집안과는 무관함을 하늘에 맹세하고 증명함이라 적혀 있지 않소. 고을 사또의 관인까지 받아둔 이 문서를 무시하겠다는 말이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악취 나는 똥밭을 전 재산과 바꾸자고 했을 때
그는 박 씨 부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으며 문서에 지장을 쾅 찍어 주었었지요. 그 종이 쪼가리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김 진사는 직접 밭으로 뛰어들어 가장 탐스럽게 자란 인삼 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 씨 부인이 싸늘하게 식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그 인삼을 함부로 뽑으시면 대감의 목숨도 오늘로 끝일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으신 게요. 김 진사가 멈칫하며 손을 멈추자 박 씨 부인은 나지막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인삼들은 일반적인 인삼이 아니요. 수십 년간 온갖 오물과 동물의 사체가 썩으며 뿜어낸 지독한 도끼가 땅속에 가득했소. 그 도끼를 비법으로 중화시키지 않고 자란 인삼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단 한 뿌리만 먹어도 오장이 뒤틀려 죽는 독삼이 되는 법이지요. 내가 매일 밤 이 밭에 무엇을 정성껏 뿌리는지 대감이 아시오? 나만의 비법 없이는 저 인삼은 그저 보기 좋은 독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오. 사실 이것은 박 씨 부인의 기막힌 기지였습니다. 똥밭에 인삼이 거름을 많이 먹어 약성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독초라는 말은 거짓이었지요. 하지만 의심이 많고 자기 목숨을 끔찍이 아끼는 김 진사는 그 말에 손을 부르르 떨며 인삼 줄기를 놓아버렸습니다. 독초라고 내가 감히 나를 겁박하려 드는구나. 이 요망한 것.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한 뿌리 씹어보시든지요. 하지만 대감이 이 인삼을 뽑아 시장에 내다 파는 순간 고을 사람들을 죽인 살인귀로 몰려 대감의 목줄에 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대감이 지시겠습니까? 박 씨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김 진사는 씩씩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나면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마. 하지만 내 당장 사또께 이 사실을 고해 저 인삼들이 정말 약재인지 독초인지 조사를 시킬 것이다. 만약 거짓이면 너는 사기죄로 관가해서 매를 맞고 죽을 줄 알아라. 김 진사와 하인들이 멀어지자 박 씨 부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길동이가 달려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인삼들이 무서운 독초예요. 우리 이거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씨 부인은 아들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란다, 길동아. 저 인삼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 최고의 명약이지.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독초가 되는 법이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다. 저들이 밤중에 몰래 올지 모르니 오늘부터는 밭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자야 한다. 박 씨 부인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정적에 휩싸인 야심한 시각.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 똥밭의 담장을 넘어 은밀하게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 씨 부인은 이 무서운 탐욕의 습격으로부터 피땀 흘려 키운 보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위가 정막에 잠긴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박 씨 부인의 똥밭 근처에서 기분 나쁜 바스락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 진사가 보낸 복면을 쓴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 부인이 겁주었던 독초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게 다 겁주려는 수작이다라는 첩의 꼬드김과 돈에 눈이 멀어 담장을 넘은 것이지요. 어이, 정말 이게 독초일까? 저 여편네가 우리 대감님 겁주려고 한 소리 아니야? 만약 진짜면 우린 오늘 죽은 목숨인데. 쉿! 목소리 낮춰. 독초면 어떻고 약초면 어때? 우리는 그냥 몇 뿌리 뽑아서 멀리 떨어진 저작거리 약재상한테 넘기면 그만이야. 자, 얼른 움직여. 날 밝기 전에 한 짐은 챙겨야 한다. 그들이 인삼밭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 밑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오물 더미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사람 살려. 박씨 부인이 미리 파두었던 함정이었습니다. 똥밭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인분을 가득 채우고 갈대와 지프로 교묘하게 덮어둔 것이지요. 도둑들은 온몸에 구린내 진동하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냄새도 냄새거니와 눈과 입으로 들어오는 오물에 그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박씨 부인이 아들 길동이와 함께 밭둑에 나타났습니다. 밤 손님들이 오실 줄 알고 특별히 대접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곳엔 멧돼지를 잡는 덫도 놓여 있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물러가시오. 박씨 부인의 매서운 호령에 당황한 도둑들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사또의 부름을 받은 포졸들이 박씨 부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김진사가 사또에게 은밀히 뇌물을 찔러 넣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독한 도끼를 품은 풀을 키워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부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으로 끌려간 박씨 부인 앞에는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김진사와 간사한 미소를 짓는 척. 그리고 엄한 표정의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김진사에게 받은 뇌물 때문인지 시작부터 박씨 부인을 몰아세웠습니다. 내 이놈, 박씨는 듣거라. 내 전남편인 김진사가 고하기를. 내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 지독한 도끼를 품은 풀을 키우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평화로운 마을 끝자락에서 그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독초를 키우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한다. 만약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초라면 너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또의 호령에 김진사는 옆에서 수염을 만지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또, 저 여편네가 제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저 인삼은 사람을 잡는 독초라고요. 저런 위험한 물건을 키우는 여편네를 그냥 두면 우리 고을 우물까지 다 오염될 것입니다. 당장 저 밭을 압수하여 불태우고 저 요망한 여편네를 옥에 가두소서. 관가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도 구름처럼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박씨 부인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사또와 김진사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이때 박씨 부인은 침착하게 땅에 머리를 조아린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제가 키우는 것이 약초인지 독초인지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법입니다. 대감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독초라 부른 까닭은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지독한 독을 품은 자가 먹으면 그 즉시 죽음에 이르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수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무슨 궤변이냐? 풀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단 말이냐? 사또, 여기 제가 어젯밤에 캐온 인삼 한 뿌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똥밭의 뜨거운 지열과 수십 년 된 거름을 먹고 자라
그 약성이 산삼보다 수십 배는 강합니다. 만약 기력이 쇠하고 진심으로 병든 백성에게는 천하의 명약이 되겠으나 이미 욕심으로 혈기가 뒤틀린 자에게는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해 독이 되어 오장을 태울 것입니다. 사또께서 공명정대하시니 여기 저를 고발한 김진사 대감께 이 인삼을 직접 드셔보라 권해 주시겠습니까? 대감께서 본인의 땅에서 난 보물이라 주장하셨으니 주인이라면 응당 그 맛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내놓은 인삼은 보통의 것과는 달리 크기가 어른 팔뚝만 하고 껍질에서 붉은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압도적인 크기와 향기에 침을 삼켰지만 독초라는 말과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겁이 나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대감 왜 머뭇거리십니까? 아까는 제 땅이라며 하인들을 시켜 뺏으려 하시더니 막상 한 입 드시려니 목숨이 아까우십니까? 조상님의 은덕이라 하셨으니 대감께는 세상 제일 가는 보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사또가 보시는 앞에서 직접 드셔보시지요. 박씨 부인의 도발에 김진사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또 역시 김진사의 비겁한 태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또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진사, 너는 이 땅이 내 소유라 주장했고 이 인삼이 내 가문의 복이라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명약이라 하며 내게 권하니 내가 직접 먹어 그 효험을 증명해 보아라. 만약 내가 먹고 아무 탈이 없다면 저 밭을 내게 돌려줄 것이요. 만약 먹지 못하고 회피한다면 너는 거짓으로 조강지처를 모함하고 관할을 기만한 죄를 물을 것이다. 김진사는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줄줄 흘렸습니다. 첩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어머, 대감님 몸도 안 좋으신데 다음에 드시지요라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인삼을 집어들려다 박씨 부인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인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또, 소인이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인삼은 저 여편네가 피땀 흘려 키운 것이 맞사옵니다. 제 땅이라 우긴 것은 제 불찰이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독초. 아니, 저 무서운 것을 제발 제 눈앞에서 치워주십시오. 사또는 대노하여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었고 김진사의 비겁함은 사또를 모욕하는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얀 놈, 내가 사촌 형님과의 인연을 내세워 나를 기만하고 백성을 핍박하려 들다니. 여봐라, 김진사에게 곤장 30대를 매우 쳐서 관아에 기강을 세워라. 또한 그동안 박씨 부인을 내쫓고 괴롭힌 죄를 물어 김씨 집안의 쌀 100가마를 배상하게 하라. 그리고 저 인삼밭은 박씨 부인의 단독 소유임을 온 고을에 공포하노라. 누구든 다시 저 땅을 탐내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관가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천둥 같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님 명판결이요 하는 소리가 고을을 뒤흔들었지요. 박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났을 뿐. 이 엄청난 보물을 지켜내고 진짜 큰 부를 일구는 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다시 똥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밭 한가운데 서서 밤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인삼 잎들을 보며 아들 길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동아, 보거라.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단다. 이 똥밭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야. 관가에서의 판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언명이 떨어진 이후 박씨 부인의 똥밭은 더 이상 고을의 애물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앞을 지날 때 코를 막으며 침을 뱉는 대신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담장 너머를 훔쳐보곤 했지요. 이보게, 저 인삼 잎 좀 보게나.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줄기가 스스로 꿈틀거리는 것 같지 않은가. 저건 분명 산신령이 보살피는 땅이야. 글쎄 말이야. 한양에서 내려온 내로라 하는 약재상들이 저 밭을 통째로 사겠다고 벌써 금괴를 들고 줄을 섰다더군. 박씨 부인이 이제 고을 사또보다 더한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세상 참 모를 일이지.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번졌습니다. 기력이 쇠해 자리에 누워있던 정승판서들이 박씨 부인의 인삼을 구하기 위해 가솔들을 보냈고 급기야 왕실의 약재를 납품하는 어용상단인 경강상단까지 이 벽지 고을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몰려드는 상인들을 보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삼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똥밭의 지열과 강한 영양분을 머금은 인삼들은 약성이 너무나 강했기에 이를 다스릴 특별한 가공법이 필요했지요. 그녀는 밭 한가운데 가마솥을 걸고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9번 반복하는 구중구포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인삼은 붉은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었고 그 향기는 십리 밖까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만리삼이라 부르며 숭상했습니다. 경강상단의 대행수가 박씨 부인 앞에 황금 궤짝을 내놓으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부인, 이 인삼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부인이 부르는 게 곧 값입니다. 제발 이 인삼들을 저희 상단에 넘겨주십시오. 한양의 왕실에 진상하여 부인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고 부인께 정경 부인의 예에 버금가는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앞에 쌓여가는 금괴와 비단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막대한 돈의 절반을 떼어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사고 비가 오면 발이 빠지던 고을의 길을 닦는 데 썼습니다. 또한 자신처럼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을 불러 모아 인삼 가공법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미친년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반면 김진사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또에게 내야 했던 쌀 100가마의 배상금은 파멸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박씨 부인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와 거래하던 모든 상단이 신의가 없는 자와는 장사하지 않는다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자 본색을 드러낸 것은 그가 아끼던 첩이었습니다. 첩은 김진사가 잠든 사이 안방 창고에 남은 폐물과 현금을 챙겨 젊은 머슴과 함께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창고를 발견한 김진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 고약한 년, 내가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내 너를 잡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대문을 부술듯 두드렸고, 결국 김진사는 평생을 지켜온 기와집과 남은 논밭을 모두 저당 잡히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집신 한 켤레와 때 묻은 도포 한 벌뿐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박씨 부인의 대궐 같은 새 집 앞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똥밭이라며 비웃으며 던져주었던 그 땅 위에 세워진 웅장한 기와집과 은은한 인상, 향기를 맡으며 넋을 잃었습니다. 여보게, 안주인 좀 뵙게 해주시게나. 내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일세. 아니, 이 집 마님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대문을 지키던 건장한 머슴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지가 와서 행패야. 우리 마님은 지금 한양에서 온 정승댁 손님을 맞이하고 계시니 당장 물러가라. 한 번만 더 남편 소리를 했다간 관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품이 넘치는 박씨 부인이 아들 길동이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길동이는 이제 키가 훌쩍 커 어엿한 선비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차마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을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박았습니다. 부인, 아니 마님, 내 죄가 죽을 죄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밥 한 끼, 아니 행랑채 구석이라도 좋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첨년에게 소가 눈이 멀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이 추위와 배고픔에서 구해 주십시오. 길동이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아닌 지독한 경멸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엎드려 있는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에 김진사가 흘린 눈물과 콧물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기억하십니까? 대감이 저와 제 아들을 이 똥밭으로 내쫓으며 하셨던 말씀을요. 거기 가서 돼지든 살든 마음대로 하라 하셨지요. 그날 저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느꼈지만 이 땅의 지독한 악취를 맡으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냄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로 바꾸겠노라고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물결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선 하인을 시켜 김진사의 손에 엽전 한 꾸러미를 던져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예전에 그녀를 내쫓으며 뺏어갔던 그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들고 당장 이 고을을 떠나십시오. 이것이 제가 대감께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정입니다. 만약 다시 이 근처를 얼씬거리며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는 관가에 명하여 대감을 무단 침입과 사기죄로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감이 버린 것은 제가 아니라 대감의 마지막 복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엽전을 움켜쥐고 빗속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똥밭이라며 버린 땅이 사실은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내쫓은 아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덕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의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똥냄새 대신 은은하고 깊은 인삼 향기가 가득한 황금의 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을 한 줌 집어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고맙구나, 흙아. 내가 나를 살렸고, 내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구나.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땅은 진실한 땀방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김진사가 빗속으로 사라진 뒤 박씨 부인의 똥밭은 이제 황금밭을 넘어 덕대의 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삼은 한양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청나라와 외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해졌지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넘쳐나는 재물 앞에서 예전보다 더 겸허해졌습니다. 길동아, 재물은 바닷물과 같단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법이지. 우리가 이 똥밭에서 얻은 것은 금전이 아니라 버려진 것에서도 생명을 찾아내는 마음이란다. 박씨 부인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인삼 찌꺼기와 약초를 달인 물로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에게 뜨거운 국밥과 약차를 대접했지요. 한때 그녀를 향해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며 코를 막았던 아낙네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님, 그때 저희가 눈이 멀어 마님께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그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악취의 코를 막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악취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보려 노력한다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자, 어서 가서 이 인삼들을 손질하는 걸 도와주세요. 정당한 품삯을 드릴 터이니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여인에게 인삼 가공법을 전수했습니다. 덕분에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가난한 산골 마을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고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일군 것은 단순히 인삼밭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온기였던 셈이지요. 한편 고을을 떠난 김진사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준 엽전 꾸러미를 들고 재기를 꿈꾸며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결국 남은 돈마저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시장통에서 짐을 나르는 삭군이 되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박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김진사는 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숙자였지요. 집사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자 박씨 부인이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분을 안채로 들이지 마시고 저기 똥밭 옆에 새로 지은 작은 움막으로 모시게나 그리고 따뜻한 미음과 인삼차를 한 잔 대접해 드리게. 김진사는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예전에 자신이 아내를 내쫓았던 바로 그 똥밭 옆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인삼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고 밭에는 푸른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직접 움막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 길동이를 보내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그 안에는 따뜻한 소못 한 벌과 약간의 노잣돈, 그리고 말린 인삼 한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원망은 이 흙 속에 묻었으니 이제 대감께서도 대감의 길을 가십시오라고요. 길동이의 말에 김진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의 넓은 아량이
자신이 가졌던 그 어떤 권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움막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갈하게 접힌 소못과 함께 그가 직접 쓴 참회의 글 한 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똥밭에서 악취를 보았으나 당신은 그곳에서 하늘의 뜻을 보았구려. 부디 평안하시오. 박씨 부인은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에 한 흠마저 깨끗이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밭으로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도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흙과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땅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단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생명을 키워내는 법이지.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고난과 슬픔이 쌓여 썩고 문드러져야 비로소 타인을 안아줄 수 있는 깊은 향기가 나는 거란다. 박씨 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고을에 남았습니다. 똥밭에서 피어난 인삼 향기는 만리를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이 일군 똥밭의 인삼, 만리삼의 명성이 나라 안팎을 넘어 청나라 황실에까지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검은 그림자가 고을을 덮쳤습니다. 바로 한양의 부패한 권력가들과 결탁한 거대 상단이 무력으로 이 인삼밭을 통째로 가로채려 음모를 꾸민 것이지요. 어느 깊은 밤 고을 사또조차 손쓸 수 없는 한양의 금군 출신 무사들이 박씨 부인의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오만한 태도의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박씨는 듣거라. 내가 키운 인삼이 나라의 보물임을 황상께서 아시고 이를 국유화하라는 엄명을 내리셨다. 오늘부로 이 땅과 인삼 창고를 모두 내어놓고 너와 내 아들은 이곳을 떠나거라. 박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습격에도 흔들림 없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청년이 된 길동이가 칼 대신 붓을 든 선비의 자태로 어머니를 보필하고 있었지요. 국유화라 하심은 백성을 살리는 데 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권력가들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뜻입니까? 이 땅은 제가 피눈물로 일군 사유지이며 이미 선대 사또께서 증명하신 문서가 있사옵니다. 관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서,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냐. 법은 한양에 있고 칼은 내 손에 있다. 저 여편 내가 반항한다면 당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인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인삼밭으로 달려가려던 그 찰나 마을 여기저기서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고 밭을 에워싼 것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마님의 밭에 손을 대느냐. 이 땅은 우리 마을의 목숨줄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지킬 것이니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봐라. 마을 사람들의 거센 기세에 무사들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관리는 무력을 행사하려 했지요. 그때 박씨 부인이 관리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기 저 밭 밑을 보시오. 저 밑은 수십 년간 쌓인 가스가 가득한 똥밭입니다. 만약 저곳에 횃불 하나라도 던진다면 인삼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을 전체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인삼을 얻으려다 대감의 목숨을 먼저 내놓으시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똥밭의 메탄가스를 이용한 박씨 부인의 마지막 기지였습니다. 실제로 땅속에서는 미세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관리는 그 기괴한 풍경과 사람들의 결사적인 태도에 질겁했습니다. 미친 여편네 같으니. 그래, 인삼 따위가 목숨보다 귀하랴, 가자. 하지만 조만간 한양에서 대군이 내려올 것이니 그때도 무사할지 보겠다. 관리가 비겁하게 물러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라는 독은 한 번 싹 트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밤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길동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아. 이제 이 밭의 비밀을 세상에 완전히 공개할 것이다. 누구든 이 똥밭의 거름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고 인삼 종자를 온 고을에 나누어 줄 것이다. 보물을 독점하면 화를 부르지만 보물을 나누면 그것은 곧 방패가 되는 법이란다. 다음 날부터 박씨 부인은 자신의 비법을 담은 농서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똥밭에서도 황금이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더 이상 권력가들도 백성 전체의 보물이 된 이 비법을 가로챌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장 잘 익은 인삼 한 뿌리를 들고 예전 그 허름했던 똥밭 구석의 움막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흙을 파고 인삼을 다시 심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향기는 내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를 버렸던 땅이 저를 살렸으니 저도 이제 저를 버리고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녀의 나이 60, 그녀는 모든 재산을 마을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고 아들 길동이와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박씨 부인이 남겨준 인삼 씨앗과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떠났지만 그녀가 만든 똥밭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버려진 땅들이 황금밭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박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씨 부인이 똥밭에 첫 삽을 뜬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악취 진동하던 그 버려진 땅은 이제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인삼이 나는 성지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 길동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백성을 살피는 어진 선비로 장성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처음 그 똥밭에 섰을 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구었던 그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길동이가 어머니에 부축하며 묻자 박씨 부인은 주름진 손으로 기름진 검은 흙을 한 줌 쥐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 흙에서는 더 이상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천 번의 땀방울과 인삼의 전기가 배어든 구수하고도 깊은 생명의 향기가 났지요. 길동아, 사람들은 내가 이 똥밭에서 황금을 키워냈다고 말한다만 사실은 이 땅이 나를 키워준 것이란다. 내 안의 원망과 그 지독한 마음의 오물을 이 땅이 묵묵히 받아내어 향기로운 인삼으로 바꿔준 것이지. 박씨 부인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인삼밭을 마을 공동의 자산으로 귀속시킨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땅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배설물과 아픔이 모여 만들어진 땅이니 그 결실 또한 모두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 흙을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날 새벽 박씨 부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잠들 듯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고을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일구었던 밭에서 은은한 인삼 향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온 고을을 감싸 안은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그녀가 진정한 신선이 되어 땅으로 돌아갔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진사의 비참한 최후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자비로 지어진 구휼소에서 마지막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죽던 날 그의 손에는 박씨 부인이 주었던 낡은 엽전 한 잎이 꽉 쥐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냄새나고 버려진 똥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이에게 등을 돌려지고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악취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지독한 악취가 나는 곳이 사실은 가장 비옥한 걸음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땀방울이 그 썩은 흙과 만나면 반드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귀한 인삼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증명했듯 땅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일군 마음의 밭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향기를 내뿜기 마련입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런 똥밭에 버려졌을까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 똥밭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밭이 될 시작점입니다. 냄새나는 오물을 보지 마시고 그 밑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지열과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박씨 부인과 같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밭에도 항상 향기로운 인삼꽃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